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월간 뉴스 분석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보도됐던 수많은 뉴스 가운데서 대표적인 뉴스들을 선정해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현실적인 대안까지 마련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죠. 먼저 청주대학교 정치행정학 진재구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 옆으로 박재성 변호사 나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 왼쪽으로 서원대학교 경영학부 신용환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세 분과 함께 월간 뉴스 분석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 만나보시죠. 국가계획에 반드시 반영하라. 반영하라. 청주 도심철도 통과를 요구하는 범시민대책위의 기자회견이 청와대로 이어졌습니다. 충청권 메가시티 완성을 위해서는 광역철도의 청주 도심 통과가 필요하다며 균형 발전을 외쳐온 청와대가 결자 해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주에서 온 우리들을 막지 마시고 청와대 귀를 열어 우리의 염원을 들어주십시오. 기자회견문과 청주 도심철도 통과의 당위성을 담은 의견서는 청와대 이기현 시민사회 비서관에게 전달됐습니다. 대통령께 말씀드려서 좀 충북 도민들이, 청주 시민들의 염원이 좀 해결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잘 전달하겠습니다. 앞서 이시용 충북지사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병석 국회의장을 잇따라 만나 여당이 해결에 나설 것을 압박했습니다. 여당 소속 지사로 정부와 여당까지 정면 비판하는 초강수를 두고 있는 데는 정치적 해결에 기대하는 절박함이 담겨 있습니다. 결국 송영길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철도 문제 해결을 언급했습니다. 청와대 내에서 이렇다 할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결국 결단은 청와대에 몫이 되지 않겠냐는 분석이 지역에선 지배적입니다. 그 영상에 나온 시민단체분들과 또 우리 지자체, 도지사님 다 포함해서 사즉생의 각오로 이 사안에 대해서 전력 투구하고 있다는 걸 느꼈고요. 예. 특히 도에서는 모든 행정력 그리고 정치력까지 다 동원해서 이 사안에 올인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진 교수님은 뉴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어느 정도 예견된 반발인데요. 예. 이번에 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보면 7가지 원칙이 있지만 사실상 그 7가지 원칙 중에서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 중심으로 많이 개발이 진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김포 부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수도권의 주민들의 반발을 생각해 보면 충청권의 반발은 매우 약한 거라고 보여져요. 예. 사실은 거의 지방의 그 투자 규모가 20% 내외에 머물러 있는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거는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신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과연 누구를 위한 삼보일배였나, 누구를 위한 서명운동이었나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냉철하게 다시 돌아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우리 충북의 지역 시민사회단체 또 관공서 할 것 없이 정말 총력을 기울여서 청주 도심통과 광역철도망에 대해서 염원을 했는데 네. 지금 이제 상당히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10년마다 계획되는 그 국가철도망 계획에 이제 23조짜리 프로젝트거든요. 우리 충북에서 굉장히 여러 프로젝트를 제안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그동안 왜 이게 도심 통과가 반영되지 않았는가? 그러면 전략적으로 선택과 집중 이런 거에서 실수하지는 않았는가? 또 절차적으로 지역 주민들과의 교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실패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청와대 국민청원을 보면 지금 이제 한 달 동안 20만 명이 넘어야 청와대에 접수를 하는데 약 5만 8천 명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우리 지역 주민들이 서명운동하고 했던 것 대비해서 굉장히 적다. 예. 이런 절차적인 거, 내용적인 거 이런 아쉬움을 다시 냉철하게 되짚어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초안입니다. 어쨌든 초안에 청주 도심 통과 노선이 포함되지 않았다. 아까 진 교수님은 이 뉴스 보시면서는 이제 예견된 반발이라는 표현도 쓰셨는데 혹시 이것 자체도 예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일단은 청주 패싱 아니냐, 또 충청권 메가시티에도 굉장히 지장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좀 들끓는 여론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일단 이런 여론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 교수님? 예. 이번에 우리 충청권에서 이 광역철도에 반발하는 것은 광역철도의 그 운행 방식이 또는 건설 방식이 도시철도 형태로서 청주 도심을 통과해달라는 것인데 네. 기존의 일반 철도로서 도심을 우회해서 가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그 메가시티를 형성하는 자치단체 간의 그 이동수단으로서 적절치 않다는 거죠. 네. 그래서 광역철도의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많은 그 자치단체에서 또는 시도 간에서 도시철도가 많이 활용되거든요. 수도권은 뭐 대부분이 이제 도시철도의 형태로서 광역철도가 형성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거 반발하는 것도 광역철도가 일반 철도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심권을 지나는 도시철도 형태로 건설해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안 됐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네, 제가 시겠습니다. 기존의 방송에서도 이제 몇 차례 비판을 했었는데요. 과연 이 충청권 광역철도망 약 560만 정도의 충청인들의 염원인 충청권 광역철도망의 진정한 위너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세종과 대전이다라고 제가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노선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우리 충북 옥천에서 출발을 해서 대전을 지나서 신탄진, 세종, 조치원, 오송, 그래서 시내 가로수길을 관통해서 상당공원에서 L자로 꺾어져서 청주공항, 이런 노선이 이제 우리가 염원하는 노선인데, 그렇게 이제 오송에서 시내를 들여다보면 공사비, 공사기간, 각종 뭐 민원의 문제, 매연, 소음, 분진 등등 하면서 이제 기존 충북선 네. 오송에서 저쪽 북청주 뒤쪽으로 청주공항 뒤쪽으로 해서 빠져나가는 충북선을 활용하겠다. 자, 여기에서 답이 나온 거죠. 그 충북선은 기존에도 있습니다. 충북선을 아마 이용해 보신 분들 거의 없을 겁니다. 생각보다 거의 없습니다. 현재도 오송에서 청주공항 앞에 그 오군장 근처까지 16분, 17분 정도면 갑니다. 근데 거의 이용하는 사람 없습니다. 현재도 그런데 그걸 광역 급행화했을 때 제일 이익을 보는 사람은 청주 분들이 그걸 이용할 리가 없겠죠. 그렇게 보면 이제 세종과 대전이 청주공항에서 빨리 가는 장점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이미 노선상에서 정답이 나왔다.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거. 그동안 추진 과정에서 정말 아쉬운 거는, 그럼 우리 도심 통과 구간, 지금 진 교수님께서 잘 설명 주셨지만 도심 통과 자체도 광역 급행으로 간다면 의미가 없죠. 또 정차를 안 하는데 무슨 소비 기능, 생산 기능 일어나기가 거의 어렵잖아요. 그러면 몇 개 역을 만들 것인지, 예를 들어서 이게 1조 6천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도심 구간으로 하면 충북선을 이용하면 4천억 정도. 예산 차이가 크죠. 예산 차이뿐만 아니라 도심 통과를 하게 되면 7대 3으로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30%. 지금 청주시 본 예산이 이제 3조 시대를 가는데, 이게 7대 3으로 했을 때 1조 6천억에 30%니까 약 5천억 정도 되죠. 이런 부담 문제, 이런 거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사전 설명이나 교감, 공감대가 없이 무조건 통과해야 된다, 이런 면에서 굉장히 절차적으로 내용적으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광역철도가 국토교통부에서 좀 난색을 표현한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경제성, 예산 부족을 예로 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는 이건 지역을 홀대하는 거다, 지역을 무시하는 거다, 지역 민심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충돌 구조 자체는 저는 프레임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떤 국가 예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단지 이게 충청권, 메가시티, 몇몇 지자체의 이익을 위해서 꼭 해야 된다라는 구조, 이 프레임보다는 충청권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뭐 강원이나 전북, 경북 이쪽까지 파급표가, 그 경제적인 파급표가 미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논증을 하고 설명하는 방식이 필요하지. 왜 충청권 안 해주냐? 내년 대선에서 표로 보여주겠다. 이런 방식은 좀 성숙한 시민의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결국 사실 이제 충북에서 내세울 수 있는 카드 중에 하나는 역시 선거에서 역대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왔다라는 점 얘기하면서, 지금 이제 결국은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좀 해결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실제 이제 최종안까지? 변호사님 먼저. 지금 현재 충청북도에서는 정치적인 어떤 압박을, 뭐 합법적인 압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일단은 내년에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충청권의 목소리가 먹혀드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요. 특히 얼마 전에 송영길 그 대표가 대통령과 간담회라는 자리에서 참 말하기 어려운 얘기였는데, 이 충청권 광역철도에 대해서 재검토를 건의했었죠.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의 독자적인 고유한 결정 권한을 지금 당대표가 된 지 얼마 안 된 송영길 대표가 그걸 했다라는 것 자체도 일단은 내년에 정권 교체, 정권을 계속 잡기를 바라는 어떤 열망,
그런 부분이 좀 반영되지 않았나. 그리고 충청권의 캐스팅 보트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발언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네, 아까 뭐 지역 홀대 프레임만으로는 좀 부적절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일단은 그런 움직임 자체는 지금 뭐 어느 정도 또 먹혀들고 있다라는 네. 판단도 내리시는 거네요. 다른 두 분은 어떻게 네, 생각하시나요? 충청권 신 교수님. 광역출도 청주 도심 총괄을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본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다 똑같은데 예. 몇 가지 이제 아쉬운 거 가덕도 사례를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가덕도 때 아시다시피 4.7 재보궐을 앞두고 여야의 의견이 일치했어요. 정치적 이해관계가 일치했어요. 근데 이 충청권 광역출도 지금 시점은 과연 여야가 일치하는 시점이냐는 또 다른 얘기고요. 네.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아까 진 교수님도 설명 주셨지만 도심을 통과할 때 과연 어디쯤에 몇 개역들이 생길 것이며 그다음에 광역 급행으로 가는 거냐 그러면 도시 통과하는 구간만큼은 도시철도로 바꿔서 가는 거냐 그렇다 그러면 이제 지하철 형태죠. 지하철 형태와 병행을 해서 예를 들어 서울 같으면 9호선 급행이 있고 매 모든 역마다 쓰는 완행이 있고 이 두 가지 이런 것들이 병행돼서 가는 거냐. 그러면 매년 운영할 때마다 적자. 지금 우리나라 모든 도시철도가 적자입니다. 1조 8천억이 적자예요. 가장 우리랑 그래도 근접하게 인구를 따져볼 수 있는 데가 광주나 대전일 텐데 큰 네. 도시 중에서 대전도 390억 작년에 적자가 났어요. 광주도 370억 적자가 났습니다. 그러면 매년 적자, 운영 적자는 저희가 지자체에서 또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예. 이런 문제에 대한 것들 아무런 사실 설명 지역 주민들 아는 분들 없어요. 그저 무조건 우리 유치해야 된다, 도심 통과해야 된다. 자, 이런 것들이 만약에 운영 적자 이런 게 나온다면 현 세대 지금 예를 들어 지사님이나 시장님 업적으로는 될 수 있지만 그 뒤에 부담, 책임은 전부 후세들한테 전가되는 거거든요. 예. 대책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 충북에서 이거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마 지방채 발행하고 이런 거일 텐데 그런 걸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주장하는 건 당연히 주장하되 내용적으로 예. 상세하게 지역 주민들한테 설명하면서 교감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앞으로라도 그걸 관철할 수 있을 거다 예.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7가지 기본 방향이 있지만 그중에서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와 수도권 교통 혼잡 완화라는 두 가지 큰 맥락이 있는데 수요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똑같은 원칙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교통 혼잡 완화에 420km의 건설을 하게 만들어놨고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는 126km에 불과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인구가 많은 쪽은 계속 그 부익부 빈익빈처럼 좋은 혜택을 받게 되고 이번에도 김포 시민들이 김포에서 강남까지 연결 안 해준다고 시위를 하니까 처음에는 부천까지만 연결한다고 했다가 여의도 용산까지 해준다고 했다가 다시 강남까지 해준다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말하자면 유권자가 많으면 그거에다 화답을 하는 거죠. 정부의 여러 가지 이런 그 건설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실제 정부가 알아서 소외된 지역 주민한테 잘 알아서 배분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예. 정부는 유권자가 많은 쪽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소외된 주민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이 더 이상 소외되지 않도록 이것을 배려해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고 그에 따른 책무는 정치인들이 져야 돼요. 근데 사실은 이번 과정에서 청주시가 소외된 이유가 하나 있는 것이 뭐냐면 이게 광역철도라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그 설명을 했지만 사실은 근거법은 광역교통법상의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에서 만들어집니다. 예. 근데 이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은 아시다시피 대부분 도 단위 또는 그 광역시 단위의 주체들이 참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에는 광역시가 주도권을 쥐고 그 계획에 수립이 참여하지만 청주시는 광역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에 참여를 못합니다. 그러면 청주시가 충북북도가 청주시의 입장을 반영해서 예.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노선을 반영하는 데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미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전에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에 이게 빠져 있어요. 그렇다 보면 이미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였다는 것이죠. 예. 예. 한 가지만 네, 더 신 이제 교수님. 첨언하면 지금 이제 저는 당연히 우리가 노력하는 거 당위성 국토 균형 발전 이런 건 당연하고요. 그 추진 과정에서의 아쉬움을 말씀드렸었고 이쯤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관광이라든지 환경 오염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기존에 이제 청주시에서 검토했던 트램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원점에서 다시 잘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혹시 뭐 관련해서 판례랄까요? 법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어떤 내용들이 좀 있을까요, 변호사님? 이게 이제 국토 개발과 관련되다 보니까요. 아직 이와 관련된 딱 들어맞는 사례를 찾기는 좀 어려운데요. 네. 지금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 대통령께서 국가 균형 발전의 그 대선 공약으로 그걸 말씀하셨고요. 또 민주당에서도 청주 도심을 통과하는 충청권 광역 철도망 우리 포함시켜 주겠다라는 또 얘기를 했어요. 즉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보통 공약이라고 빌공짜의 공약 아니냐라고 하지만 어쨌든 백지 수표를 발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충북 도민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수표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생기는 겁니다. 명분은 충분히 있다고 좀 보고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도 아까 제가 어떤 프레임 말씀드렸는데 이게 단기적으로는 예산에 있어서는 어떤 수치가 안 맞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전체적인 국가 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어떤 대동맥이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이 좀 더 검증되고 설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어쨌든 최종안이 나오기까지는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댓글 눈에 띄는 것 있으면 몇 가지 좀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예, 댓글을 검색하면서 그동안 우리 충북 지역에서 논란됐던 댓글 중에 가장 많은 댓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아마 지역민들의 염원이 큰 것 같습니다. 카일 KYLE님께서 청주 도심으로 철도를 끌어오지 못하면 주변에 아무리 인프라가 생겨봤자 그림의 떡입니다. 기차역까지 갈 바에야 지금처럼 시외버스 타고 말 것입니다. 네. 반드시 그 관철해야 된다는 염원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예. 신 교수님. 제가 예.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수도권 경상도만 퍼주고 최근 10년 전라도만 퍼주고 이젠 충청도 좀 퍼주라. 반경 2km 안에만 소각장이 3개나 모여있는 청주시 북이면 환경 피해를 주장하는 주민 요청에 따라 정부가 여기서 1년여의 조사를 벌인 결과 보온과 음성 등 대조 지역에 비해 남자는 담낭암 발생이 2.63배, 여자는 신장암이 2.79배 높았습니다. 체내 유해 물질을 살펴보니 특히 소변에 섞인 1급 발암물질 카드뮴의 농도가 우리나라 성인 평균의 3.7에서 5.7배에 달했는데 소각장의 거리에 따라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1km에 있는 사람들은 그 3km 이상에 사는 사람에서의 초과자보다 한 3배 정도 많이 사시는 거죠. 그런데 소각장 때문이라고는 말을 못합니다. 북이면 일대 대기나 토양 등 환경 유해성 검사 결과 다른 지역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고 소각장 배출 물질에선 정작 카드뮴이 검출되지 않는 등 연관성을 입증하지는 못했습니다. 10년 안팎의 암 잠복기 등을 감안하면 이전의 상황을 따져봐야 하는데 그럴 자료가 없는 것입니다. 암의 잠복기를 고려했을 때는 그 향후에 좀 더 이제 길게 봐야 되는 측면 조사가 필요하다는 뜻이죠. 이걸 뭐 있다 없다라는 표현보다는 정부의 공식 조사 결과를 기다렸던 주민들은 그래서 달라지는 게 뭐냐며 항의했습니다. 연구하시는 분들 원년도 했어요. 원년도. 북이면을 포함해 청주에 있는 6개 소각시설의 용량은 전국의 18%. 기존 업체들의 신증설 말고도 3개의 민간 신규 소각장이 청주 신설을 준비 중입니다. 한 지역 샘플로만 한 10개 마을 정도만 한 건데도 60여 분이 이제 암이 발생돼 있는 상황에서 지역 인구로 보면 겨우 한 1.5% 정도 차지하는 인구가 그 한 구의 질병의 암 환자의 한 22% 이상을 차지하는 이런 현상은 분명히 나타나 있는데 네. 또 연구해서 쭉 체크해 보니까 분명히 어느 정도 그 연관성은 드러나는 것 같은데 딱 떨어지는 인과관계가 없다. 지역 주민들을 정말 2번 죽이는 그런 안타까운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신 교수님. 사실은요, 이게 그 건강 이상과 소각장의 연관성을 자기들이 입증하지 못한 건데 이게 그 관계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그 오인하게 표현을 했어요. 입증하기 힘들다라는 표현을 쓰면요, 이게 그 없다라는 생각으로 인식하기인데 사실은 이 그 민간 책임자였던 김용대 그 충북대 의대 교수라든가 여기에 참여했던 홍영섭 동아대 교수, 뭐 권호창 단국대 의대 교수들도 대부분 이 조사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예. 이렇게 얘기하고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환경부는 이것은 입증하기 어렵다. 이 입증하기 어렵다는 우리말의 뉘앙스는요. 인과관계가 없다로 사람들이 인식할 가능성이 많죠. 예. 사실은 조사의 한계 때문에 입증하지 못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예. 사람들도 이것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텐데 너무 환경부가 성급하게 인과관계 없는 것처럼 뉘앙스를 풍겼다. 예. 이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예. 박 변호사님. 저는 일단 너무 답답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올해 개봉됐던 영화 중에 다크 워터스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헐리우드 영화긴 한데 결국은 그 국제적인 기업이죠. 듀퐁사가 이제 프라이팬 코팅제로 테프론이라는 걸 쓰는데요. 그 테프론이 거의 치명적 1급 발암 물질입니다. 근데 그 공장 주변 지역민들이 갑작스럽게 네. 이 암 발생으로 이제 사망하시는 질병을 얻게 되는 그런 사안과 관련해서 한 변호사가 그리고 한 로펌이 그 이제 주민들을 대리해서 이제 소송을 벌였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소송을 시작한 지 20년이 지난 시점에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예. 그만큼 미국에서도 이러한 환경 소송 굉장히 입증하기가 어렵고 사실상 까다로운 소송인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런 환경 오염 문제가 서서히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다 예. 보니까 참 답답한 마음입니다. 예. 지금 이제 입증하기 어렵다는 표현 쓰신 대로 지금 북이면 주민들의 이른바 건강 이상 그리고 소각장의 연관성을 입증하기 힘들다라는 의견이 나온 발표가 있었던 거고 또 거기서 이제 제한적인 조사 때문에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이제 추가 조사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예, 어떻게- 이거는 예. 실제로 그 민간 책임자인 그 세 분의 그 의대 교수들이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조사 자료가 상당히 장기간에 수집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것을 인과관계가 없다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적으로 예.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했고요. 더구나 이번에 그 특정 암 발생률과 유해물질 그 노출에 대한 주민들의 그 유전자 손상 지표가 매우 높기 때문에 오히려 그 참여했던 그 민간 의대 교수들은 오히려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예단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확증하지 못하기 네. 때문에 표현을 못했는데 환경부는 오히려 이것이 입증하기 힘들다고 해서 관계가 없는 것처럼 뉘앙스를 풍겼다는 데다 반발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 소각장과 관련해서는 북이면만 소각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서울시 같은 경우는 강남 수서에도 소각장이 있고 노원구에도 있고 여러 소각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은 왜 암 발생 추이가 높지 않느냐? 오히려 아파트 단지 바로 예. 있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소각장을 운영하는 과정에 특정 시점에서 대기 그 유출이라든가 토양을 조사해 그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검사를 예. 해야 되고 서울 지역의 소각장들이 대부분 공영 체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소각장 운영에서 주민 협의체가 참여를 합니다. 예. 그래서 소각장 운영과 관련해서 많은 감시를 하고 있는데 이 수도권 지역의 대부분의 그 소각장들이 공영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반면에 지방에 있는 이 소각장들은 민간 업체가 수익사 업체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익에 매우 충실하게 되죠. 실제로 이번에 그 클렌코라는 그 지난번에 청주시랑 소송했던 기업 있죠. 클렌코가 어느 정도 영업이익률이 높으냐면 2020년도에 440억의 매출에 영업이익률이 20%가 높습니다. 말하자면 감가상각전 이익이 170억이고 순수 영업이익률이 85억이나 나왔어요. 그래서 시장 가격이 2천억인데 예. 그것을 이번에 SK건설, 이제 SK 에코플랜트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SK그룹이 인수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그만큼 수익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예. 수익성이 높다는 얘기는 환경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주민에 대한 투자, 또 이 공장 운영 과정에서 공정성 또는 뭐 건강성 이런 문제를 전혀 배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것과 관련해서는 수도권처럼 예. 지방에서도 무분별하게 이렇게 민간 소각업체가 들어오게 할 것이 아니라 공영체제로 운영해야 되고 타 지역의 소각물이 이 지역으로 반입되는 걸 막아야 돼요. 청주 지역은 인구는 2%에 불과한데 18%나 처리하고 예. 있다는 건 매우 문제가 심각한 거거든요. 그런 문제를 감안해서 이제 청주시가 좀 나서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청주시 역할을 말씀하셨습니다. 신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제 1999년도쯤부터 집중적으로 우리 충북 그 당시 이제 청원 군 지역이죠.
도로 교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각종 이제 폐기물에 대한 부분은 이동, 집합 장소가 중요하다 보니까 전국 국토의 중앙에 있는 우리 충북이 이제 그런 면에서 각광을 받게 될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아마 이런 환경 오염이나 이런 생각들을 미처 다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제 군 단위에서 세수 이런 것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걸 인허가 해주면서 많은 세수 수입이 들어오고 하니까 그 환경 오염이나 지금 어떤 이런 발암 물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적을 때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10여 군데 이상이 직접적으로 지금 폐기물 업체가 몰려 있습니다. 북이면 면사무소를 중심으로 그 반경 2km 내에만 3개가 지금 있는 거, 그 3개 업체가 제일 큰 업체들입니다, 실제.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서 이제 18%나 몰려오게 됐는데 99년 이후에 지금까지 하면 한 23년 정도 되는데 이번 조사에서 자료를 확보한 거는 2015년 이후 자료밖에 확보를 할 수 없었다. 예. 우리가 미국 사람들 보면 굉장히 놀라는 게 어떤 특정 질병이라든지 어떤 특정 원인을 조사를 할 때 막 30년, 50년, 심지어 100년 이상 몇 세대를 거슬러서 추세 분석을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지 않으면 예. 이게 어느 한 가지 원인이 아닐 거기 때문에 아까 변호사님이 이 인과관계 입증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어렵다고 했는데 지속적인 추세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침 이제 민관합동 환경개선협의회를 구성해서 같이 하게 되니까 특히나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인과관계에 좀 입증이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 그 책임 유발 당사자 어떤 기업들도 참여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게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조사 비용을 분담한다든지 하는 형태로 같이 이렇게 상생 발전을 도모해야 될 것 같고요. 그나마 최근에 좀 좋아진 것은 해당 업체 소각 로 앞에 CCTV들이 설치돼서 시청에서 다 원격 모니터링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옛날에 이제 제일 소송이 많이 걸렸던 게 허가받은 허용 용량이 있거든요. 그걸 위배해서 뭐 밤에 몰래 태운다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매번 그게 소송의 빌미가 됐었는데 그나마 요즘에 이제 그런 관리는 조금 더 철저하게 되고 있는 점은 다행이라고 봅니다. 예. 그 아까 사회자께서 재조사가 가능한가라고 이제 예, 질문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서두에 답답하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재조사를 지금 당장 다시 하자. 마치 소송처럼 그럼 항소하지. 이런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가 지금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가해를 딱 미쳐서 직접 바로 피해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이 어떤 발암물질, 유해물질이 우리 인체에 들어갔을 때 즉각적으로 어떤 증상을 나타내면은 바로 우리가 인과관계를 쉽게 입증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게 체내에 일정 농도가 축적이 돼야 되고요. 예. 그 잠복기라는 걸 또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암의 잠복기가 평균 10년이라는 걸 고려했을 때 그리고 지금 이 지도 검사 결과와 관련해서 확보된 자료가 2015년 이후부터 발생했다는 걸 고려한다면 2025년 정도까지는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를 보기 위해서. 예. 그리고 나서 주민들의 건강 상태 그리고 그동안의 배출량, 배출된 연기에서 우리가 검출할 수 있는 어떤 성분 분석 이런 걸 통해서 과연 이 인체 그리고 대기에 얼마나 피해를 줬는지를 우리가 그걸 가지고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근데 현재는 그 데이터 양이 부족하다. 우리가 또 다른 현 시점에서 실시간으로 다른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 시간이 좀 가길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답답하다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소각 업체 입장에서는 어쨌든 법적인 것이 있으니 절차에 맞춰서 기준에 맞춰서 우리는 신청을 했다. 또 행정기관 쪽에서도 절차에 다 적법하게 들어왔으니 이건 허가를 내줘야 되느냐 이런 게 항상 이제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글쎄요, 생각하시나요? 그 예, 신 교수님. 공장 그 신설이라든가 인허가 문제에 있어서는 주민 의견 청취를 하게 돼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그 영향 평가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환경 영향 평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반려할 수 있는 여지가 나옵니다. 예.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청주시뿐 아니라 환경부가 적극 행정의 차원에서 이제 접근을 해야 되고 이런 그 지난번에 그 소송건도 그랬어요. 이 클랜코가 사실은 대주주가 맥쿼리 자산운용이에요. 그 외국계 그 자산운용사이다 보니까 이익을 내는데 매우 충실합니다. 그래서 김앤장을 써서 청주시를 이겼거든요. 그래서 그 소송을 이기고 나니까 클랜코의 자산 가치가 매각 가격이 2천억으로 뛰었어요. 예. 말하자면 그거를 또 SK에서 산다고 그러거든요. 이런 현실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기관이 제대로 적응을 하지 않으면 이런 그 환경산업이 주민들의 그 건강을 담보로 해서 엄청난 이익을 높이고 수익률이 높으니까 또 대기업이 더 진출을 하고 그런 악순환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난번에 이 대법원의 그 환경 관련해서 법원이 그 환경사변에 대한 그 엄격한 처벌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그
소각장들이 계속 청주시로 오는 문제에 대해서 청주시나 환경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환경 공무원들이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적극적이어야 돼요. 아까 교통 문제도 얘기했지만 수도권 주민들은 이 환경 문제에서 매우 적극적입니다. 실제로 공영체제로 운영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서울 수도권에 있는 대부분의 소각장들은요, 주민협의체가 참여를 해서 예. 철저하게 대기가스 배출 이런 것들을 감시하고 운영을 감시합니다. 민간기업이라 하더라도 그 허가 조건에 그런 것들이 들어가서 주민들의 감시제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목소리 한 가지 담겨 더 추가하게 되면요, 무조건 허가를 해줘야 되냐라고 이제 물어보셨잖아요. 이 관련 법이 폐기물 관리법이 있습니다. 이 법을 찾아보게 되면 폐기물 처리 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거나 또는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청주시장은, 지자체장은 그 업체에 부적합 통보를 할 수가 있어요. 예. 법적 근거가 딱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미칠 수 있다,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부적합 통보를 하면 되는데, 아까 전에 신 교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결국 이게 세수 확보의 문제도 관련이 있거든요. 예. 지자체 입장에서는 허가를 해줌으로써 얻는 세수 확보를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 대수롭지 않게 허가를 해주는 경우, 이런 부분들을 좀 막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수도권이 네, 폐기물 발생 분출량은 45% 정도가 되는데 18%가 우리 충북에서 태워진다. 그렇다고 보면 제도적으로 이제 몇 가지 우리가 스스로 막을 수 있는 장치들을 해야 되겠죠. 관련 법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예를 들어서 한 시의원께서 발의했던 총량제, 그러니까 우리가 오염 발생, 오염 배출 총량제, 우리 자체로 충북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한다든지, 지금 100톤 1소각량 100톤 이하는 도시계획 시설 심의를 받지 않거든요. 그러면 조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철저하게 그 세부 도시계획 심의를 받게 한다든지, 또는 주민 동의나 이런 요건을 강화한다든지 하는 이런 제도적인 걸 마련할 필요가 있고요. 예. 이미 들어온 기업들을 내보내는 건 상당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새로 신규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하고, 또 관련 기업들도 요즘 ESG 경영이라고 아주 유행하는 단어가 됐는데, 환경 이런 부분들에 신경 쓰지 않으면 이제 지속 가능 경영이 되지 않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런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사회 공헌까지 같이 이렇게 생각하고 함께 상생하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예. 아까 뭐 박 변호사님께서 뭐 미국의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네. 혹시 관련된 사례가 있으면 잠깐 네.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이 국내에서 주민 건강 영향 조사가 실시된 건 이번이 6번째인데요. 특히 소각장을 대상으로 한 것은 국내에서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예. 그럼 기존에 인정된 사례도 있었고 부정된 사례도 있었는데요. 시황에서 한 2건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요. 지난해 7월 조사가 끝난 전북 익산 장점마을 같은 경우에는요, 비료 공장이 인근에 있었는데 거기서 배출되는 유해 물질로 인해서 주민들의 암 발생 사이에 어떤 역학적 인과관계가 있다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근데 반면 강원 동해안과 관련된 건데요. 2015년 5월부터 1년간 역학조사가 진행이 됐었는데, 동해안과 그 인근 공장에서 발생하는 먼지와 중금속이 대기 오염에 영향을 미친 것은 확인이 됐는데, 문제는 그 대기 오염이 과연 인근 주민들에게 어떤 암이라든지 이런 질환까지 영향을 미쳤는지, 그거는 또 역시 인과관계 입증되지 예. 입증되지 않았다. 이런 또 확인을 받았습니다. 예. 관련해서 댓글 있으면 마지막으로 짧게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네, 그 애매하게 정말 긴 것도 아닌 결정을 내린 환경부에 대한 질타 댓글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린 왕자님께서 환경에 대한 환경부 인식이 심각하네요. 소각장을 없애지 못하면 철저하게 관리라도 해야 하는데 소각장 편만 들고 있으니 퇴임 후 소각장으로 취업을 하지 않나. 시대착오적인 환경부는 철저히 조사받아야 합니다. 라는 댓글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요, 소각장 업체들, 폐기물 업체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회이사가 환경부 출신 공무원이에요. 아, 그렇군요. 로비스 쓰기 위해서. 제가 찾은 댓글에는 조사 기간에 필터 끼웠겠지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네. 환경부 공무원을 그쪽으로 이사시켜라, 환경부를 이전시켜라 하는 댓글이 주류를 이루고 있더라고요. 한번 살아보라 하는 거겠죠. 예. 네. 한 병원의 구내식당에서 일하던 A씨. 상사로부터 신입사원 신고식 명목으로 수십만 원 상납을 거부한 뒤부터 갖가지 폭언은 물론 사직을 강요당해야 했습니다. 소리 지르고
그러다가 그 며칠 후부터는 이제 악담으로 번져서 자식 차에 죽어라, 너 죽어라, 손들도 그렇게 해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했지만 돌아온 건 2배 먼 거리로의 사업장 전보 발령과 해고. 그러나 괴롭힘 행위자인 상사에겐 조직 관리를 못했다며 벌점과 경징계를 내린 게 전부였습니다. 노동자 보호 조치를 제대로 안 했다며 사업주를 형사 고소한 사건에서 재판부는 사업주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서 사업주 처벌 조항이 생긴 뒤 실제 처벌로 이어진 건 이례적입니다. 아픈 마음을 좀 이렇게 다독거려주면은 그렇게까지는 안 할 텐데 진작에 그냥 다 정리가 됐을 텐데 그런 판결까지 나오고 기분도 안 좋고 마음도 아파요. 특히 올해부턴 조사 과정에서 비밀보호 유지 조항도 신설돼 이를 어길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검찰에서 약식 명령으로 벌금을 받았다 정식 재판을 요구해 오히려 더 큰 처벌을 받게 된 사업주는 즉각 항소했습니다. 사용자는 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밖에 불리한 처벌을 해서는 안 된다. 즉 불리한 처우 금지 조항이 있는데요. 바로 이 사안은 사용자가 이 조항을 위반했던 거거든요. 만약 위반했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아까 전에 뉴스에 나온 것처럼 그 근로자한테 오히려 전보 발령 그리고 해고를 했단 말이에요. 불리한 처우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유죄 판결이 나는 건 당연한 건데 제가 이 뉴스를 보고 놀랐던 점은 징역형, 물론 집행유예이긴 하지만 원래 벌금형으로 검사가 약식명으로 갔던 사안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받아들였으면 그냥 벌금으로 끝났을 사안이었는데 내가 왜? 이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니면 좀 안이하게 대처를 하셨던 거죠. 그냥 경각심이 없었던 건데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서 아마 전국적으로 모든 사업자분들이 야 이거 안이하게 대처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경각심을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예, 진 교수님. 예, 이게 우리가 사회가 그 학교 폭력에 대한 그 관대함이 있거든요. 그것이 쭉 이어지다 보니 사회생활을 이어서 직장 폭력까지도 이제 이어지는 현상입니다. 사실 그 서양 사회에서는 이제 학교 폭력 단계에서부터 우리가 흔히 관대하게 넘어가는 것들을 매우 엄격하게 처벌을 함으로써 사회에 나와서도 그 괴롭힘이라든가 폭력이 매우 엄한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학교 폭력에 관대한 관행이 나중에 이제 직장 폭력도 관대한 수준으로 처벌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만연된 것이 아닌가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조직 내에서 조직 문화가 학교 폭력이든 또는 이 직장 폭력이든 이 조직 내의 치부를 바깥으로 드러내기보다는 안에서 해결하려는 그런 조직 문화가 이런 사태를 키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신 교수님. 블라인드라고 하는 직장인들 사이트가 아주 히트를 치잖아요. 그만큼 이제 밖에 대놓고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이제 요즘 사람들이 많이 공감하면서 공유하는데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갑질 문화, 그 가운데에서도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은밀한 갑질 문화, 성희롱, 성추행 가까운 사람들끼리 많이 일어난다라고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네. 잘 외부적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또 집단 동조화 현상이라고 예를 들어서 아유 네가 참고 말해야지. 그건 우리 다 이렇게 저기 하고 있는데 하면서 한 사람을 왕따시켜버리는 피해자를 왕따시키는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뿌리 깊게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아까 이제 불이익한 처분을 하면 안 된다라고 했지만 눈에 안 보이는 불이익한 처분, 예를 들어 공직사회나 이런 데에서 승진이 잘 안 되는 한직에 배치한다. 이거 불이익하게 했다 안 했다 어떻게 입증을 하겠어요? 또 약간 멀리 떨어진 어느 정도 떨어져 출퇴근에 좀 불편한 지역에 했다. 그걸 완벽히 입증하기 어렵죠. 결국은 이런 것들이 사회 문화적으로 이제 어떤 아랫사람이라든지 그 사람이 잘못하는 이런 인식이 아니라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우리 함께 가는 동료 이런 것들이 문화적으로 자리 잡아야만 해결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지 어느새 2년 가까이 됐는데요. 제대로 좀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 예. 제가 설문조사를 좀 봤는데요. 그 20대, 30대 같은 경우에는 직장 내 그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여전히 갑질이 줄지 않았다. 네. 직장 상사의 갑질은 여전하다라는 응답자가 과반수가 넘었고요. 반면 40대, 50대 이제 중간 관리자급 이상이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줄었다라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같은데 이걸 바라보는 인식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 들었냐면은 나 때는 말이야 이런 얘기 많잖아요. 그러니까 괴롭힘 가해자도 야 이건 나 때는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가지고 그래? 그거 다 견뎌야지만 관리자 되는 거야.
이런 사고방식 자체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점들이 좀 더 현실적으로 보완이 돼야 된다고 보세요? 의견이 있으신가요? 예, 신 교수님. 실제로 이제 아까 블라인드 사이트도 얘기했고 뭐 대학 같으면 대나무 숲 뭐 여러 이런 거 있지만 내부 고발 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했다가는 바로 그냥 왕따가 돼버리는 게 예. 현재까지의 대부분의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내부 고발에 대해서 철저히 비밀 보장이 되면서 활성화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 법 개정의 주요 내용들이 그런 거잖아요. 이 조사에 대해서 내용적인 정당성, 절차적인 정당성 이런 것들을 확보해라. 즉 피해자 구제에 대해서 조사 받는 자와 분리하고, 아마 성폭력, 성희롱 이런 쪽에서 조사할 때 원칙하고 비슷할 겁니다. 철저히 초기부터 분리를 해서 예. 더 이상 심적 피해가 없도록 한다든지 이런 게 이제 법에 규정돼 있는데 실제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게 대부분이죠. 그냥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부르고 저 사람 불러서 왜 그랬어 뭐 막 다그치듯이 하고 하다 보면 모든 그 사실들이 드러나고 예. 그 사람은 더 수치스러움을 당하고, 그래서 이 법에 정해져 있지만 현실에서도 철저하게 분리해서 감독관이나 이런 분들하고 잘 협조해서 피해자 구제 부분에 좀 더 제도적으로 실행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예.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거와 좀 정반대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피해자의 구제를 우선한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직장에서 이렇게 배제시키는 조치를 먼저 하다 보니까 그것을 고용주가 악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이런 문제를 이제 제보를 하면 근무 장소를 변경시킨다든가 배치 전환 또는 유급함의 명령을 통해서 피해자를 가해자가 격리시켜야 된다고 했는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 피해자도 보호하는 게 중요하지만 조직 내에서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압박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법령이라든가 시행령에 보면 피해자에 대한 심리 치료 뭐 이런 것들을 위주로 가지만, 저는 이 가해자에 대한 배제, 가해자에 대한 격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또는 최소한 동등한 상태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해야 되지, 가해자는 멀쩡히 있는데 피해자부터 우선 안전조치한답시고 피해자를 격리시키다 보니까 오히려 더 불리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그 과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음해하거나 이런 현상 때문에 더욱더 문제 해결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 문제가 다뤄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적용 대상에 있어 좀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냐면 이 법 자체가 적용되려면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5인 미만 사업체가 한 61% 정도입니다. 예. 근데 여기서 괴롭힘을 당하신 분들은 이 법의 구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아파트에서 일하시는 경비원 근로자분들이 계시잖아요. 입주민분들한테 많은 괴롭힘을 당하시는 사례도 많고 심지어 자살까지 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 이 법으로 구제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법의 적용 범위를 5인 이상을 좀 더 기준을 하향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좀 고민됩니다. 예. 아까 신 교수님께서 이번 법의 일부 내용이 개정이 됐다는 얘기를 잠깐 해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좀 달라졌는지 박 변호사님. 한 세 가지 정도가 신설이 됐는데요. 짧게 예. 말씀드리면 일단 사용자나 사용자 친척이 직장 내 괴롭힘을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 처벌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기존에는 가해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었는데요. 물론 형사 처벌은 아닙니다만 과태료 처벌 규정이 신설이 됐고요. 또 하나는 이와 같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신고됐을 경우에는 지금 사업자는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될 의무가 있었는데요. 객관적 조사 의무를 명시했습니다. 즉 예. 사용자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 조사를 끌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관련 당사자의 얘기를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라는 측면의 규정이 새로 신설됐고요. 만약 이걸 위반했을 경우에 과태료 또 부과됩니다. 마지막인데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조사한 사람 그리고 그 관계자는 이와 같은 사실을 밖으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뉴스에서도 그 사업자가 이걸 오히려 가해자한테 알려줬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됐었는데 이 비밀 누설 금지 의무가 신설이 됐고요. 예. 만약 그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엔 역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 자, 이 관련 뉴스로 댓글 있으면 혹시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신 교수님. 우리 근로자들도 깨어 있어야 한다. 노동계약을 한 거지 노예계약을 한 것이 아니다. 참으면 계속 발생한다라고 근로자분들의 의식 개혁을 지적한 댓글도 있습니다. 예. 자, 오늘 뉴스 분석 이렇게 함께했습니다. 세 분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충북 시사토론창 5월의 월간 뉴스 분석으로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다음에도 다양한 뉴스들로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